네, 검찰이 오늘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. 남 변호사님, 검찰이 김학의, 윤중천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던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? 네,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입니다.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은 강간치상 그리고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. 네. 윤중천의 경우에는 성상납을 한 여성 이모 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네. 윤중천이 이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 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제3자 뇌물 제공을 했다는 것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3자 뇌물 제공죄이고요.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를 스폰서로 두고 3,950여만 원을 받았다는 등 한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, 그리고 또 2006년 여름부터 12월 사이에 그 소위 원주에 있던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. 네. 뭐 애초 특수강간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혐의 적용에 실패한 모양이네요. 네, 이 특수강간으로 이제 얘기한 것은 소위 합동강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혐의는 2017년 11월에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성폭행한 것과 관련해서 김학의와도 성관계를 가졌다. 그래서 이때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한 것이니까 특수강간이다. 이렇게 혐의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. 그런데 그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이 씨가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하고 있는지를 김학의 전 차관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그 피해자 이 씨도 윤중천이 평소에 김학의 전 차관을 잘 모셔야 된다고 해서 뭐 성관계를 가질 때 특별히 말을 잘 못했다. 그러니까 아마 자신이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한다는 사실을 김학의 전 차관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.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검찰로서는 공판에 갔을 때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 네, 뭐 청와대나 검찰 상층부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? 네, 뭐 2013년에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경찰 지휘라인이 좌천됐다. 이제 이런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. 네,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경우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. 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, 소위 말하는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고 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직원을 보내서 감정 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다. 그런데 뭐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 방해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. 이제 또 2명이 더 있는데 한상대 전 검찰총장, 윤곽금 전 고검장 등의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종결 처리했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뭐 가장 특이했다고 해야 될 것은 특수강간이 이제 무혐의 또는 뭐 불기소한 것입니다. 그냥 일견 보기에는 그렇게 오랜 기간 성관계를 가져왔거나 또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해당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성관계를 가지는 김학의 전 차관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기는 하고요. 반대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를 계속해서 공판에서 다투게 된다면 윤중천의 경우에도 강간죄 등의 혐의 판단에 있어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혹시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한 요소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피해자의 고의는 사실은 피해자의 참 피해 당시의 의사는 세분화해서 생각해야 하긴 하지만 김학의와 관련해서는 강간이 되고 잘못 얘기했습니다. 윤중천과 관련해서는 강간이 되고 김학의와 관련해서는 몰랐을 것이다. 이렇게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 등 자체가 의심받을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은 윤중천한테는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고 그런 사실을 김학의한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진술이 어긋나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? 네, 엄밀하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사안에 과연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결국 검찰 기소 내용만 보면은 윤중천이 이 씨에게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뭐 제3자 뇌물죄 이게 김학의 전 차관 처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네, 대부분 이 제3자 뇌물 제공죄의 범죄 혐의 사실을 들으면 처음에 갸우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, 그 다음에 뇌물을 제공한 사람 이 관계가 어떤 것인지가 잘
언뜻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한 사람은 윤중천이고 뇌물을 받은 제3자는 이 씨입니다. 근데 이 씨는 강간죄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. 강간죄 피해자 또는 뭐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뇌물을 자기가 안 받고 그 사람에게 주도록 한다.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. 제3자 뇌물 제공죄에 있어서 제3자는 누구라도 상관없고 또 이때 제공하는 뇌물은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도 관계없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사안에 대해서 갸우뚱 하는 것은 피해자가 누구인지, 피해자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점이 마구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향후 공판 진행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으로 다퉈지지 않을까 싶고 법리적으로 과연 이런 경우에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성립하는가 여부에 대해서 첨예하게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. 법리적으로라면 뭐 어떤 부분인가요? 제3자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강간죄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뇌물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그 성접대를 제공한 또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점 때문에 이 피해자의 지위가 좀 독특해 보이거든요. 그러다 보면 그 각 피고인의 고의나 범죄 혐의 등과 관련돼서 뭐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무튼 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긴 했는데 뭔가 개운하지는 않네요. 오늘 잘 들었습니다.